애송이, 우리가 이 비용을 우리가 부담할 거라고 생각해? 의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생채기처럼 청년 구두 닦기 서준의 존엄을 잘라냈다. 병원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희귀 혈액형을 가진 자신의 피로 누군지도 모르는 노인을 살리려 했다. 오늘 목욕도 안 했을걸. 바늘 소독도 다시 해야겠네. 간호사의 조롱이 웃음을 불러일으켰다. 누가 궁금이나 했겠는가? 왜 누더기 옷을 입은 청소년이 그 쓸모없는 노인에게까지 목숨을 걸었는지. 그 거만한 전문가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건 그 단순한 수혈이 서준과 그 침대 위의 남자,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의 삶을 영원히 연결하게 되리라는 사실이었다. 일주일 후 정장 입은 두 남자가 부산 도심공원에 있는 그 작은 구두닦기 함석관 앞에 나타났을 때 이어진 반전은 확률도 정의도 모두 뒤집어 놓았다. 순수한 굴욕이 어떻게 놀라운 새로운 길의 문을 여는 순간이 될 수 있는지 직접 상상해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더러운 꼬마가 자기가 누군지 안다고? 헌혈하려면 최소 50kg은 되어야 하는데 저애는 그 무게도 안 나가겠네. 부산 병원 복도에 간호사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준은 17살의 나이에 낡은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조각상처럼 서 있었다. 그의 마른 어깨는 매일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 꼬마야, 우리가 이런 일에 돈을 지불할 거라고 생각해? 노인은 아직 신원도 확인되지 않았어. 아마 길에서 차에 치인 또 하나의 노숙자일 뿐이야. 흰 가운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의사가 말했다. 바로 서준이 공원에서 얼마 전에 구두를 닦아준 그 사람이었다. 서준의 얼굴은 의료진들이 그를 경멸의 눈빛으로 평가하는 동안 굴욕감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희귀 혈액형 기증자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의 혈관에 흐르는 것과 동일한 혈액형이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는 의료진을 놀라게 하며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 혈액형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헌혈할 수 있습니다. 나이든 간호사가 다가와 그를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것이 응급처치라는 것을 이해하니? 직접 수혈이야. 돈은 없어.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식이 없는 노인을 데려간 복도를 응시했다. 왜 낯선 사람에게 신경을 쓰니? 의사가 진심으로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구두닦기 소녀는 침묵을 유지했지만 그의 눈에는 나이든 간호사가 망설이게 만드는 결연함이 있었다. 그녀는 단지 마르고 더러운 소년만 보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았다. 그를 검사해보자. 그녀는 마침내 지시했다. 적합하다면 직접 수혈을 위해 준비하라. 검사를 받으러 가는 동안 서준은 환자에 대한 대화 조각들을 들었다. 심각한 차 사고, 내부 출혈, 최소한의 기회. 그곳에 있는 누구도 이 단순한 친절한 행동이 단지 알려지지 않은 노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서준 자신의 삶도 그들 중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서준은 자신이 희귀 혈액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도 같은 혈액형이었다. 5해 전 그녀가 차 사고로 이 병원과 비슷한 곳에 실려왔을 때 서준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너무 어렸다. 하지만 누군가 한 익명의 기증자가 나타나 그의 어머니의 생명을 구했다. 이제 서준은 냉담한 의료진의 시선 속에서도 단호하게 서 있었다. 구두닦기 소년에게 주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들은 그가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대신에 공원에서 사람들의 신발을 닦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가 집에서 마비된 어머니를 돌보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가 가난하지만 그의 마음은 가장 부유한 사람보다 더 풍요롭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너의 혈액형이 적합하다. 나이든 간호사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돌아왔다. 노인과 완벽하게 일치해. 기적 같아. 서준은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균형이었다. 5해 전 한 낯선 사람이 그의 어머니에게 생명을 주었다. 이제 그는 또 다른 낯선 사람에게 같은 선물을 줄 기회를 가졌다. 그가 수혈실로 향하는 동안 서준은 자신의 구두닦기 상자를 복도 구석에 놓았다. 그것은 그의 작은 세상이었다. 그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자 그와 어머니가 굶주리지 않게 해주는 것. 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혈액의 한 방울이 노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차가운 병원의 대기실에서 소독약 냄새가 서준에게 아픈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침대 시트에 가스란 감촉, 복도를 채우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의료진의 발소리. 이 모든 것이 그에게 5년 전의 그날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했다. 민지 씨, 정신 차려요. 서준은 어린 나이에 의사들이 어머니에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날 밤, 그의 어머니는 병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 술에 취한 운전자가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그녀의 작은 차를 들이받았다. AB 음성 혈액형 기증자가 긴급히 필요합니다. 의사들의 외침이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극도로 희귀한 혈액형입니다. 12살이었던 서준은 그저 복도에 서서 떨고 있었다. 그의 가족은 모두 같은 희귀 혈액형을 공유했다. 어머니, 그리고 몇 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 하지만 서준은 기증하기에 너무 어렸다. 그는 그저 어머니가 쇠약해지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때 기적처럼 익명의 기증자가 나타났다. 병원을 지나가던 분이었어요. 나중에 간호사가 설명했다. 이름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저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기꺼이 도와주셨대요. 민지는 살았지만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 서준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갑자기 어린 소년이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 그는 좋아하던 학교를 그만둬야 했다. 과학 시간에 항상 손을 들고 자동차 엔진에 대해 끝없이 질문하던 그 학교를 그의 선생님들은 서준이 언젠가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아니, 서준아. 병원 침대에서 어머니가 애원했다. 네 공부가 중요해. 어머니를 돌보는 게 더 중요해요. 서준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했을 때 누군가가 도와주셨던 것처럼요. 이제 5해가 지나 서준은 또 다른 병원 복도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 준비됐니? 나이든 간호사가 물었다. 직접 수혈이야. 환자는 기다릴 수 없어. 서준은 낡은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피부는 햇빛에 그을렸고 구두약으로 얼룩져 있었다. 이 손은 더 이상 학교 과학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지 않았다. 대신 매일 부자들의 신발을 닦았다. 간호사가 그의 팔을 알코올로 닦으며 바늘을 준비했다. 서준은 눈을 감았다. 수레바퀴가 돌아갔다. 낯선 사람에게서 받은 것을 이제 또 다른 낯선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 그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순환을 완성하고 있었다. 바늘이 그의 피부를 뚫었을 때 서준은 어머니의 얼굴을 생각했다. 그녀가 오늘 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는 늦을 것이고 그녀는 걱정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이해할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항상 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라고 가르쳤다. 특히 자신보다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 노인이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니? 간호사가 물었다. 그의 생각을 읽은 듯이. 서준은 고개를 흔들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었다. 놀라움과 존경이 섞인 표정으로. 17살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놀랍도록 현명했다. 그녀는 몰랐다. 서준은 일찍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는 이미 오래전에 어린 시절을 뒤로하고 어머니를 위해 남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 기증이 당신에게 좋은 것으로 돌아올 거예요.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서준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보상을 바라지 않았다. 그저 부채를 갚고 있을 뿐이었다. 5해 전 어머니의 생명을 구한 익명의 기증자에게 진 빚을. 태양이 떠오르기도 전에 서준의 손은 이미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광택제, 브러쉬, 구두약, 윤이 나게 하는 작업. 부산 거리에서 구두 닦기로 지난 5년간 완성해온 동작들이었다. 한때는 부드럽고 대학의 명문 교실에서 엔진을 설계하게 될 운명이었던 그의 손바닥은 이제 굳은 살이 박히고 영구적으로 검은 얼룩이 묻어 있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서준의 얇은 재킷은 거의 보호를 제공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 물을 두고 어머니의 약을 준비하고 그녀를 편안하게 해준 후에 자신의 작은 구두 닦기 상자를 들고 출발했다. 네온 항상 손재주가 좋았어. 어머니는 그가 단지 그것들을 다시 조립하는 즐거움을 위해 전자제품을 분해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말하곤 했다. 지금 그 똑같이 능숙한 손들은 사업가들의 구두가 빛나도록 확보하는 반면 그 자신의 신발은 닳아 헤어졌다. 부산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민지는 침대에 누운 채로 기다렸다. 약은 비쌌고
물리치료는 더 그랬다. 서준의 꿈은 침대 아래 신발 상자에 담겨 있었다. 자동차 공학에 관한 잡지 스크랩, 과학 우수상 학교 증명서, 그가 결코 다닐 수 없었던 특별 프로그램의 입학 허가서. 서준은 구두 닦기의 기술을 예술로 완성했다. 그의 빠른 손가락들은 가죽에 생명을 불어넣었고 다른 구두를 새 것처럼 보이게 했다. 부산의 사업가들은 그를 찾기 위해 일부러 돌아왔다. 그들 중 대부분은 그의 이름조차 묻지 않았지만 그의 독특한 광택을 알아봤다. 민호 씨, 오늘 회의에서 다들 내 구두를 칭찬했어. 이 아이는 마법사야. 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동료에게 말했다. 서준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게. 서준은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지었다. 작은 칭찬들이 그의 일을 견딜 만하게 했다. 그는 자신이 만드는 작은 변화, 낡은 것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에서 자부심을 찾았다. 공원 벤치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을 닦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서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모든 일은 존엄성을 가질 수 있다고 그의 아버지가 가르쳤다. 김서준, 익숙한 목소리가 그를 부르자 서준은 일에서 고개를 들었다. 박형진, 그의 가장 오랜 고객 중 한 명이었다. 내 아들이 이번 주 서울로 대학에 가. 그 아이가 내 또래일 거야. 서준은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가슴은 조여들었다. 그것이 그의 삶이었을 수도 있었다. 대학, 공부, 밝은 미래. 대신에 그는 매일 다른 사람들의 발밑에 무릎을 꿇었다. 축하드립니다, 박씨. 서준은 진심으로 말했다. 저녁이 되어 어머니에게 그날의 수입을 건네준 후에도 서준은 여전히 중고책으로 공부할 에너지를 찾았다. 때때로 민지가 잠들었다고 생각할 때 그는 희미한 촛불빛 아래에서 혁신적인 엔진 설계를 그렸다. 언젠가는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런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자동차를 만들 거야. 잠을 자는 척하던 민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아들은 이런 운명보다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사치스러운 자동차의 소유자들보다 그 자동차의 엔진 작동 방식을 더 잘 아는 구두 닦기가 되는 것보다. 그날 밤 서준은 마지막 고객의 구두를 닦은 후 자신의 작은 상자를 정리했다. 그는 가죽으로 얼룩진 손가락을 바라보았다. 이 손들은 위대한 것을 만들기 위해 태어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은 그와 어머니를 살아있게 하는 것에 충분했다. 그가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부산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다. 서준은 잠시 멈춰서서 올려다 보았다. 언젠가 그는 자신의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는 영원히 그림자 속에서 일하며 다른 사람들이 빛나게 하는 사람으로 남을까? 그는 불확실했지만 계속 걸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고 또 다른 구두를 닦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야만 했다. 바늘이 서준의 정맥을 정확한 임상적 정밀함으로 관통했다. 그의 혈액이 투명한 관을 통해 직접 알 수 없는 노인의 몸으로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며 그의 호흡은 빨라졌다. 직접 수혈 절차는 위험했고 거의 사용되지 않았지만 환자의 위급한 상태는 다른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진정해, 곧 끝날 거야. 나이든 간호사가 확신시켰다. 그를 존엄하게 대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지러움이 이미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차갑고 멸균된 방에서 의사들은 노인을 안정시키기 위해 광란적으로 일했다. 서준은 긴장된 대화의 조각들을 들을 수 있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 출혈이 통제되지 않아. 가능성이 최소야. 소녀는 눈을 감고 자신의 몸을 떠나는 혈액을 느끼며 5년 전 어머니를 생각했다. 낯선 사람이 그녀를 위해 지금 그가 하는 것과 같은 일을 했을 때 이제 충분해. 의사가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난 후 선언했다. 서준은 창백했고 완전히 약해져 있었다. 너무 많이 기증했어.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속삭였다. 관찰을 위해 그를 유지해야 해. 우리는 자선을 위한 병상이 없어. 의사가 냉담하게 대답했다. 그에게 주스와 비스킷을 주고 보내. 서준이 복도의 의자로 옮겨지는 동안 그는 병원 행정팀에 안내되어 급히 도착한 2명의 우아한 남자를 엿보았다. 그들의 고급스러운 옷과 권위적인 자세는 구두 닦기 소년이 결코 알지 못했던 지위를 드러냈다.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요구했다. 우리는 박기웅의 아들들입니다. 그 이름은 서준의 흐릿한 의식을 번개처럼 관통했다. 박기웅, 자동차 산업의 거물, 박자동차의 소유자, 한국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 중 하나.
서준이 비밀리에 수집한 잡지와 혁신에 등장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아이러니는 가슴 아팠다. 그의 피는 이제 그가 꿈꾸던 모든 것을 대표하는 사람의 정맥에 흐르고 있었다. 반면 그 자신은 병원의 차가운 복도에서 거의 의식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서준은 기증 후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세상이 그 주위에서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의 두 눈은 무거워졌고 어지러움이 그를 감쌌다. 그는 그 유명한 박기웅에게 자신의 피를 기증했다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 박기웅은 혁신적인 안전 시스템으로 한국 자동차 산업을 혁명시킨 사람이었다. 여보세요, 깨어나세요. 간호사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당신이 기절했어요. 이것을 마셔요. 서준은 눈을 깜박이며 주스 한 잔을 건네받았다. 그의 온몸이 납처럼 무거웠다. 얼마나 오래 정신을 잃었죠? 그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몇 분뿐이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너무 많은 피를 기증했어요. 가족에게 연락할 사람이 있나요?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충분한 걱정거리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앉은 자리에서 복도 건너편의 방을 볼 수 있었다. 거기서 박기웅의 아들들이 의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의 비싼 양복, 자신감 넘치는 자세, 명령하듯 이야기하는 방식, 모든 것이 서준에게 낯설었다. 그들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그 아이에게 뭔가 줘야 하지 않을까요? 서준은 형제 중 한 명이 묻는 것을 들었다. 보상이라도? 필요 없어. 다른 형제가 대답했다. 그는 기증했고 그걸로 끝이야. 우리는 이미 충분한 문제가 있어. 서준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을 뿐이었다. 그러나 박기웅의 아들들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에서 무언가가 그를 불편하게 했다. 따뜻함이 없었다. 걱정도 없었다. 단지 의무와 불편함만 있었다. 그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서서 자신의 구두 닦이 상자를 집어들었다. 여전히 약하고 어지러웠지만 집에 가야 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가 병원을 떠날 때 나이든 간호사가 그의 손을 잡았다. 넌 훌륭한 일을 했어, 아들. 그녀가 말했다. 네가 오늘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어. 서준은 미소를 지었다. 그 한 사람이 한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 하나였다는 것을 그녀가 얼마나 이해할까? 그것이 그에게 중요했을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그에게 생명은 생명이었다. 지위나 부와 상관없이. 그러나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이상한 생각이 그의 마음을 스쳤다. 박기웅의 혈관에는 이제 그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어떤 식으로든 그들은 이제 연결되어 있었다. 그 생각은 이상하게 위안이 되었다. 수혈 후 사흘이 지나 서준은 병원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복을 입은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는 정문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청소 직원들이 아무도 눈치채지 않고 드나드는 뒷문으로 향했다. 친절한 청소부에게 빌린 재킷을 입고 서준은 노동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들었다. 이봐, 새로운 친구구나. 나이든 청소부가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첫날이야? 서준은 긴장하며 미소를 지었다. 네, 첫날이에요.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요. 걱정 마. 내가 알려줄게. 7층부터 시작하자. 그곳엔 VIP 환자가 있어서 깨끗이 유지해야 해. 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바로 그가 찾던 곳이었다. 그는 2개의 대걸레와 청소용품이 담긴 카트를 밀며 엘리베이터를 탔다. 712호실에서 최첨단 장비에 둘러싸인 채 박기웅은 생명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서준은 문이 작은 창문을 통해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다. 항상 그림자 속에 머물며. 개인 경비원들이 복도를 순찰했지만 아무도 청소 직원으로 가장한 젊은 구두 닦기를 눈치채지 못했다. 박 회장님의 아들들은 기자들이 있을 때만 나타나 한 간호사가 교대 중에 다른 간호사에게 말했다. 부자들 특유의 행동이지 카메라를 위한 쇼를 하고 그 다음엔 사라져. 서준은 종교적으로 다른 시간대에 일주일에 3번씩 방문했다. 때로는 복도가 비어 있을 때 조용히 방에 들어가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회장님, 회복하셔야 해요. 그는 속삭였다. 곧 새로운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하시지 않나요? 자동 긴급 제동 장치에 대해 읽었어요. 정말 훌륭한 혁신이에요. 서준이 마지막으로 박기웅의 방을 방문한 날, 그는 평소보다 더 오래 머물렀다.
혼자 있을 때 그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자동차 잡지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박자동차의 최신 안전 기술에 관한 기사였다. 이 충돌 방지 시스템은 거의 완벽해요. 서준이 의식 없는 남자에게 말했다.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지만 측면 센서에 약점이 있을 것 같아요. 특정 각도에서 접근하는 물체는 시스템에 제대로 감지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는 잡지 여백에 몇 가지 기술적인 메모를 적어두었다가 그가 한 일을 깨닫고 급히 지웠다. 그는 여기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이상하게 이 낯선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다. 그들의 희귀한 혈액형과 자동차에 대한 공유된 열정을 통해 비 내리는 오후 서준이 박기웅의 안전 시스템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동안 노인의 손가락이 약간 움직였다. 소녀는 얼어붙었고 도망갈 준비를 했지만 남자는 그저 다시 움직임 없이 돌아갔다. 병원을 나서며 서준은 그를 비웃었던 의사들 중 한 명과 마주쳤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돈을 찾으러 왔어? 그저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뿐입니다, 선생님. 서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다들 굶주린 쥐 같아. 의사가 중얼거렸다. 그를 실제로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쳐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무자비한 빛 속에서 서준은 의사의 말을 쓰라리게 반추했다. 그의 피는 재벌의 생명을 구하기에 충분히 가치 있었지만 그 자신은 감사의 말 한마디도 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날 밤 서준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물에 젖고 추위에 떨며 그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휠체어가 침대 옆에 놓여 있었다. 미안해요, 어머니. 그는 속삭였다. 비록 그녀가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 늦었어요. 그는 부엌에서 남은 밥 한 그릇을 데웠다. 식탁에 앉아 그는 조용히 먹었다. 박기웅을 생각하며 그 강력한 남자는 지금 의식 없이 누워 있었다. 서준의 피가 그의 혈관에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기이한 생각이었다. 서준은 자신이 왜 계속해서 병원으로 돌아가는지 확실히 알지 못했다. 어쩌면 그는 단지 그 남자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싶었을 뿐이다. 어쩌면 그는 그저 자신의 작은 선물이 차이를 만들었는지 알고 싶었다. 또는 어쩌면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누군가, 특히 그토록 중요한 사람가 그의 존재를 인정해주기를 갈망했다. 내일 그는 다시 갈 것이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지만 이번에는 그는 더 조심해야 할 것이다. 무언가가 그에게 박기웅이 곧 깨어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의 세계는 영원히 변할 것이다. 박기웅은 2주간의 의식불명 끝에 눈을 떴다. 그가 처음 본 것은 병원의 하얀 천장이었고 그 다음은 그의 개인 의사의 불안한 얼굴이었다. 박 회장님,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의사가 눈에 띄게 안도하며 말했다. 회장님께서는 심각한 차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걱정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60세의 기업가는 말하려 했지만 그의 목이 너무 말라 있었다. 물을 몇 모금 마신 후에야 그는 겨우 말할 수 있었다. 어떻게 살아남았지? 차를 기억해. 그 다음엔 어둠뿐이었어. 의사는 망설였다. 회장님의 희귀 혈액형을 가진 젊은 기증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났습니다. 직접 수혈이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회장님은 여기 계시지 못했을 겁니다. 누구? 박기웅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거리의 소년이었습니다. 구두닦이라고 들었습니다. 마치 허공에서 나타난 것처럼 왔습니다. 이 말에 박기웅은 눈을 깜빡였다. 그의 흐릿한 시야가 점차 선명해지면서 그는 자신이 호화로운 개인실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창밖으로 부산의 스카이라인이 보였다.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 있었던 걸까? 내 아들들은? 그가 물었다. 의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태원 씨와 진호 씨는 정기적으로 방문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연락드리겠습니다. 박기웅은 의사의 눈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진실이 말해지지 않은 것. 하지만 지금은 너무 피곤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눈을 감았다. 다음 며칠 동안 그의 힘이 점차 돌아오면서 박기웅은 이상한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밤에 자신의 물건들이 약간씩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 요청하지 않은 자동차 잡지가 그의 새 프로젝트 페이지에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가 방금 방을 나간 것 같은 느낌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야간 간호사에게 물었을 때 그녀는 회피하며 대답했다. 방을 청소하는 젊은 보조원이 있습니다. 매우 공손하고 항상 조용합니다. 박기웅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무엇일까? 그리고 왜일까?
그의 아들들은 매일 방문했지만 그들의 방문은 짧고 형식적이었다. 태원은 회사의 죽에 대해 걱정했고 진호는 주로 자신의 전화기를 확인했다. 둘 다 아버지의 실제 상태에 대해서는 거의 물어보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박기웅은 잠을 자는 척했다. 오후 10시경 그는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반쯤 뜬 눈을 통해 그는 청소 유니폼을 입은 마른 10대가 방 안의 물건들을 조용히 정리하는 것을 보았다. 소녀는 침대에 다가와 부드럽게 베개를 조정했다. 충돌 방지 시스템 프로토타입이 정말 놀랍네요. 소년이 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속삭였다. 하지만 잡지에는 측면 센서의 약점에 대해 언급이 없어요. 출시 전에 엔지니어들이 그것을 수정하길 바랍니다. 박기웅은 놀라서 눈을 거의 떴다. 그 기술적인 관찰은 정확히 그의 개발팀이 직면한 문제점이었다. 어떤 기자도 알지 못하는 기밀 세부 사항이었다. 소녀는 계속해서 방을 청소했다. 때때로 중얼거리며 박자동차의 최신 혁신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단지 형식적으로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편안함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그는 물병을 채우고 커튼을 정확히 박기웅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정돈했다. 비록 그가 그 선호도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수수께끼였다. 소년이 떠난 후 박기웅은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에 의문이 맴돌았다. 이 젊은이가 그의 생명을 구한 기증자일까? 그렇다면 왜 그는 청소부로 가장하여 돌아왔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는 박자동차의 가장 민감한 기술적 도전에 대해 그토록 정확히 알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그는 주치의를 불렀다. 내 혈액을 기증한 소년의 이름이 뭐요? 박기웅이 물었다. 의사는 불편해 보였다.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이름만 있습니다. 서준. 성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밤에 내 방을 청소하는 젊은이의 이름은? 의사의 표정이 변했다. 죄송합니다만 무슨 말씀이신지. 내게 거짓말하지 마시오. 박기웅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그를 보았소.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알고 싶소. 병실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밖에서 부산의 트래픽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박기웅의 눈에는 결단력이 있었다. 그가 수십 년 동안 대기업을 이끌어 온 바로 그 결단력이었다. 박기웅의 아들들 35세의 태원과 32세의 진호는 현대 한국의 번영을 상징하는 듯했다. 미국 최고의 대학에서 교육받은 그들은 완벽하게 차려입고 엘리트 서클에서 활동했다. 그들의 병원 방문은 항상 짧았으며 묘하게도 언론인들이 로비에 있을 때와 일치했다. 아버지, 이사회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태원이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말했다. 새 모델 출시를 진행하기 위해 아버지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주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진호가 실크 넥타이를 조정하며 덧붙였다. 아버지의 완전한 회복까지 발표를 연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기분을 묻지 않았다. 아들들이 나간 후 박기웅은 창밖을 바라보며 묵상했다. 40년간 제국을 건설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가 혁신과 열정을 보는 곳에서 숫자만 보는 상속자들을 위해 그날 저녁 그는 신비로운 청년이 그의 프로젝트에 대해 진정한 열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웠다. 아들들이 고용한 경비원들이 더 엄격하게 순찰을 시작한 이후로 소녀는 며칠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날 박기웅은 개인 비서를 불렀다. 나에게 피를 기증한 젊은이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내시오. 그가 지시했다. 이름, 주소, 가족, 모든 것. 이미 시도했습니다, 회장님. 병원에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이름만 있습니다. 서준. 문서화된 성이 없습니다. 그럼 밤에 내 방을 방문하는 청소 보조원이 누구인지 알아내시오. 3일 후 비서가 얇은 폴더를 들고 돌아왔다. 그들은 같은 사람입니다, 회장님. 김서준, 17세. 동부 지역의 낡은 아파트에서 하반신 마비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5년 전 뛰어난 성적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구두 닦기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가 망설였다. 계속하시오. 박기웅이 명령했다. 그는 특히 자동차 관련 과학 프로젝트에서 주목할 만한 수상 이력이 있습니다. 그의 교사들은 그를 천재로 여겼습니다. 박기웅은 눈을 감았다. 이상한 감정이 그를 사로잡았다. 가혹한 환경으로 인해 구두 닦기로 전락한 잠재적인 천재. 반면에 그의 아들들은 모든 기회를 가졌음에도 단지 그의 유산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태원과 진호는 아버지의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했다. 그들은
병실에 들어서자 대화 중이던 박기웅과 의사를 발견했다. 그 소년을 내일 데려오시오. 공식적으로 박기웅이 말하고 있었다. 무세운 소년이요. 태원이 질문했다. 곧바로 경계하는 표정으로. 박기웅은 아들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들을 불편하게 했다. 나의 생명을 구한 소년이요. 내가 그와 만날 시간이야. 진호가 얼굴을 찌푸렸다. 그 헌혈자요? 아버지, 그건 단지 간단한 의료 절차였습니다. 보상은 이미 병원을 통해 처리됐을 겁니다. 보상? 박기운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험한 가장자리가 있었다. 그 소년이 나를 살렸소. 당신들은 매일 나를 방문했나? 아니, 카메라가 있을 때만 왔지. 반면에 그 소년은 그는 말을 중단했다. 아들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다. 아버지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어요. 태원이 부드럽게 말했다. 마치 아이에게 말하듯이.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기에는 이른 시기입니다. 박기운근 냉소적으로 웃었다. 40년간 기업을 이끌었는데 내가 감정적인 결정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나? 아니, 아들들아. 나는 이제야 가장 명확하게 보고 있소. 병실에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형제들은 불안한 시선을 교환했다. 그 소년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진호가 마침내 말했다. 이런 상황은 종종 금전적 동기가 있습니다. 박기웅은 아들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모든 것이 돈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나, 내 아들아? 그것이 내가 가르친 가치인가? 태원이 개입했다. 아버지, 우리는 단지 아버지를 보호하려는 것뿐입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도요. 회사? 박기웅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철 같았다. 우리 회사의 충돌 방지 시스템의 주요 기술적 도전이 무엇인지 말해보거라. 태원은 당황했다. 그건 엔지니어링 팀이 처리하고 있는 세부 사항입니다. 측면 센서의 알고리즘 문제요. 박기웅이 말했다.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한 핵심 문제를 구두 닦기 소년은 알고 있지만 내 아들은 모르는구나. 형제들은 침묵했다. 아버지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들은 전에 아버지가 이렇게 실망한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박기웅은 창 쪽으로 몸을 돌렸다. 내일 김서준이 여기 올 것이오. 그리고 나는 그와 대화할 것이오. 혼자서. 서준의 어머니는 아들의 행동 변화를 감지했다. 그의 신비로운 야간 방문들, 추가적인 피로감, 더 자주 나타나는 자동차 잡지들.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아들? 민지가 어느 저녁, 서준이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물었다. 한참을 망설인 서준은 결국 헌혈에 대해, 비밀 방문에 대해, 그리고 그가 그토록 존경하는 자동차 산업의 거물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분이에요, 어머니. 박기웅 회장님이에요. 한국에서 자동차 안전 시스템을 혁신한 그분이에요. 민지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네가 낯선 사람을 위해 위험을 감수했구나. 누군가가 어머니를 위해 그랬던 것처럼요. 서준이 말을 마쳤다. 다르게 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준이 공원에서 구두를 닦기 위한 평소의 자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김서준 씨, 나이가 많은 남자가 물었다. 박 회장님께서 당신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소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분이 괜찮으세요? 합병증이라도 생겼나요? 남자들은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놀란 눈빛을 교환했다. 박 회장님은 잘 회복하고 계십니다. 병원에서 당신의 방문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회장님이 그의 정체를 알았다는 것인가? 그가 비밀리에 방문한 것을 알았을까? 그의 머리가 어지러웠다. 하지만 제 모습을 보세요. 서준이 마침내 말했다. 낡은 옷과 얼룩진 손을 가리키며. 이렇게 박 회장님을 뵐 수 없어요. 회장님께서는 지금 당신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남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차에 옷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서준은 과거와 달리 뒷문이 아닌 정문으로 안내받았다. 이전에 그를 무시했던 직원들이 이제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701호실에서 박기웅은 이전 주보다 훨씬 강해진 모습으로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당신이 내 수호천사로군, 기업가가 말했다. 앞에 선 젊은이를 유심히 살펴보며. 내 엔지니어들보다 내 엔진을 더 잘 아는 구두 닦기. 서준은 얼굴이 붉어지며 부인할 준비를 했지만 박기웅이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다. 당신 같은 뛰어난 젊은이가 왜 유망한 학업을 포기하고 구두를 닦게 되었지? 직접적인 질문에 서준은 침을 삼켰다. 어머니가
저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박기웅 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당신의 이름을 알게 되었소. 김서준 군. 그리고 이름에는 힘이 있지. 내 이름이 당신에게 자동차 이상의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소. 소녀는 나이든 남자를 혼란스럽게 바라보았다. 대화의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며. 이 순간이 그의 삶에서 그가 가졌던 어떤 꿈보다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회장님 덕분에 살아남은 것은 어머니뿐만이 아닙니다. 서준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 그랬습니다. 박기운기 눈썹을 들어 올렸다. 무슨 뜻이요? 5년 전 제 어머니가 차 사고를 당했을 때 그녀도 희귀 혈액형이 필요했습니다. 익명의 기증자가 나타났고 그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박기웅의 눈이 이해의 빛으로 넓어졌다. 그래서 당신이 내게 피를 기증한 이유군 부채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준이 단순하게 말했다. 누군가 저희를 도왔을 때 저는 언젠가 그 친절을 돌려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방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박기웅은 이 어린 구두닦이의 눈에서 어떤 소년에게서도 본 적 없는 깊이와 결의를 보았다. 그의 자신의 아들들, 모든 특권을 가진 그들도 결코 보여주지 못한 것이었다. 서준 군, 박기웅이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내게 중요한 결정을 할 시간을 주게. 그리고 내일 다시 오게. 내 비서가 당신에게 연락할 것이오. 서준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회장님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쁠 뿐입니다. 박기웅은 웃었다 진심으로.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나를 놀라게 하는군. 내일 다시 만나세. 서준이 떠난 후 박기웅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40년 동안의 사업 경력에서 그는 서준과 같은 순수한 영혼을 거의 만난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 소년의 두뇌, 그것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유언장을 수정하게. 그가 말했다. 망설임 없이. 큰 변화를 만들 시간이야. 부산중앙공원을 비추는 가을 햇살 속에서 지팡이에 의지한 박기웅이 서준의 작은 구두닦이 자리로 다가왔다. 퇴원 후 한 달이 지났고 의사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업가는 그곳까지 혼자 걸어가기로 고집했다. 오늘은 특별한 광택 좀 내주겠나, 젊은이? 그가 물었다. 낡은 나무 의자에 앉으며. 예상치 못한 방문에 놀란 서준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고급 구두에 작업을 시작했다. 단골 고객들은 이례적인 장면을 지켜보았다. 자동차 산업의 거물이 젊은 구두닦이에 단순한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내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소, 서준 군. 박기웅이 말했다. 소년이 세심하게 구두약을 바르는 동안 내 조사관들이 당신의 이야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발견했소. 당신의 어머니는 부산대학교 병원의 간호사였고 사고는 그녀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일어났소. 서준은 시선을 낮추고 작업에 집중했다. AB 음성 혈액형, 박기웅이 계속했다. 극도로 희귀하지. 한국 인구의 0.1% 미만이 가지고 있소. 나를 구한 것과 같은 혈액형이요. 그는 잠시 멈추고 소년의 반응을 관찰했다. 5년 전 당신의 어머니를 구한 익명의 기증자와 같은 혈액형이기도 하고. 서준의 손이 잠시 얼어붙었다. 우연은 거의 우연이 아니오. 기업가가 철학적으로 말했다. 우주는 그 자체의 논리를 가지고 있지. 서비스를 마치자 서준은 마침내 남자를 마주 보았다. 신발이 준비됐습니다, 회장님. 박기웅은 그의 말을 무시했다. 내 아들들은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정확히 3번 방문했소. 당신은 얻을 것 없이 위험을 감수하며 거의 매일 밤 나타났지. 그는 봉인된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제한이 있소. 내 재산의 50%를 당신에게 주겠소. 서준은 창백해져서 마치 봉투가 불타는 것처럼 물러섰다. 대신에 박기웅이 계속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제공하고 싶소. 가족,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에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 공원의 고요 속에서 그 제안은 그 규모에서 거의 두려울 정도로 놀라운 가능성으로 그들 사이에 맴돌았다. 서준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것은 꿈일까? 한국 최고의 기업가 중 한 명이 그에게 엄청난 부를 제안하고 있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가족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회장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서준이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박기웅의 얼굴에 그림자가 지나갔다. 내 아들들은 항상 그들의 위치를 알고 있었소. 그들은 내 피를 물려받았지만
내 열정은 아니오. 그들은 내 유산을 원하지만 그것을 만든 것에는 관심이 없소. 서준은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이 떨렸다. 이건 너무 큽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특별한 이유요. 박기웅이 말했다. 눈이 반짝이며 40년간 사업을 하면서 나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득만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보았소. 그러나 당신은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오. 공원 벤치에 앉아 그들은 서로를 응시했다. 한쪽에는 한국의 거대 기업을 만든 사람이, 다른 쪽에는 생존을 위해 매일 투쟁하는 가난한 청년이. 그러나 그 순간 박기웅은 서준에게서 무언가를 보았다. 자신의 아들들에게서는 결코 보지 못한 것을. 오늘 저녁에 내 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하게. 그가 갑자기 말했다. 내 아들들을 만날 것이요. 그들은 상황에 관계없이 결코 돈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이지. 서준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그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나고 있었다. 회장님,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가 마침내 물었다. 박기웅은 웃었다. 진정한 즐거움의 웃음이었다. 물론이지. 하지만 오늘 저녁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식사하게. 내 아들들이 당신을 만나게 하고 싶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직접 보게. 그날 오후 서준이 작은 구두 닦기 자리를 닫으며 그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갈 것이다. 지정된 상속자로서가 아니라 일과 진실성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로 결심한 사람으로서.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그는 어머니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했다. 그녀는 그가 부자들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도 두려웠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그와 어머니의 삶을 영원히 바꿀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서준이 말했다. 손도 대지 않은 봉투를 돌려주며. 박기웅은 눈썹을 찌푸렸다. 진정으로 혼란스러워하며. 왜? 이것은 당신이 여러 생애에 걸쳐 벌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요. 바로 그 때문입니다, 회장님. 서준이 용기를 내어 기업가를 마주 보았다. 제가 받아들인다면 모두가 제가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제가 이익을 위해 피를 기증하고 병원에서 회장님을 방문했다고 할 것입니다. 회장님의 가족은 제가 취약한 남자를 조종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구두 닦기 소녀는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박기웅과 맞추었다. 돈 때문에 회장님을 도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 어머니가 필요할 때 같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부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생명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박기웅은 새로운 관점으로 젊은이를 관찰했다. 그 순간 그는 단지 지능만이 아니라 그토록 어린 사람에게서 보기 드문 지혜를 보았다. 그렇다면 무엇을 원하오?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서준은 망설였다. 어머니가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들은 실험적인 시술로 그녀가 움직임의 일부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능하다면 제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아마도 회장님의 회사에서 인턴십을 통해 스스로의 공로로 제 능력을 배우고 보여줄 수 있는 곳에서요. 박기웅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웃었다. 진정한 웃음, 아마도 사고 이후 처음일 것이다. 내가 수십억 원의 재산 절반을 제안하는데 당신은 그것을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일할 기회만을 요청하는군. 그는 일어서서 지팡이에 의지했다. 지금 내 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하게. 내 아들들을 만날 것이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돈을 거절하지 않을 사람들이지. 서준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그는 박기웅의 믿음에 합당하게 행동하기를 원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자신과 같은 가난한 소년이 부자의 세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의심했다. 회장님,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왜 학교를 그만두고 구두를 닦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지. 박기웅이 대답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서준이 말했다. 제 친구들이 저를 가난하다고 놀렸고 선생님들은 제가 중요한 시험에 합격할 옷조차 가질 수 없을 때 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박기웅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자존심 이해하오. 그것이 당신이 내 제안을 거절한 또 다른 이유군.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자선 사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회장님. 저는 스스로 설 수 있는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요.
박기웅이 말했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얻는 것은 대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절하는 것으로 정의된다오. 그날 저녁 서준은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민지는 침대에 앉아 아들의 이야기를 놀라움과 우려가 뒤섞인 표정으로 들었다. 정말 그 제안을 거절했니?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네, 어머니, 서준이 말했다.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의 아버지라면 너를 매우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감정이 그를 압도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지만 그 사람의 가치관은 여전히 그를 인도했다. 정직, 근면, 자존심, 그것들은 돈보다 더 중요했다. 내일 아침에 회장님의 회사에 가기로 했어요. 그가 말했다. 그들이 저에게 기회를 줄지 보기 위해서요. 민지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네가 무엇을 하든 나는 너를 지지할 거야. 그저 그들의 세계에서 너 자신을 잃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서준은 웃었다. 긴장을 풀며.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는 항상 김서준일 것입니다. 구두 닦기의 아들, 자신의 두 손으로 삶을 일구는 사람. 그날 밤 서준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창밖으로 부산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내일이 가져올 것들을 상상하며. 그는 두려웠지만 그것은 그가 평생 기다려온 기회였다. 자신의 마음과 지성으로 세상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 마침내 잠이 들기 전 그는 어머니의 말을 곱씹었다. 그는 자신을 잃지 않을 것이다. 부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는 항상 자신의 뿌리를 기억할 것이다. 그의 손에 있는 구두약 자국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항상 상기시켜 줄 것이다. 박가의 저택은 부산의 황혼 속에서 빛났다. 도시에서 가장 독점적인 지역에 위치한 이 저택은 전통적인 한국 건축과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했다. 서준은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럼에도 환경에 비해 눈에 띄게 열등한 조용한 가정부에 의해 식당으로 안내되었다. 저택으로 향하는 길은 서준에게 또 다른 세계로의 여행처럼 느껴졌다. 그가 잘 알고 있는 부산의 번잡한 거리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이런 평화로운 천국이 있다니 믿기 어려웠다. 정원은 완벽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집은 웅장했다. 작은 연못에는 화려한 비단잉어들이 우아하게 헤엄치고 있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그는 조용히 생각했다. 수십 명의 하인들이 있는 거대한 저택에서 박기웅은 식탁 머리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아들들이 양쪽에 앉아 있었다. 태원과 진호는 젊은 구두닦기를 보자 경멸을 숨기지 않았다. 이쪽은 김서준 군이요. 박기웅이 발표했다. 내 생명을 구한 젊은이요. 아, 헌혈자군요. 태원이 열애 없이 말했다. 언제 대가를 요구할지 궁금했었어요. 서준은 침묵을 지키며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사실 박기웅이 개입했다. 서준 군은 오늘 내 재정적 제안을 거절했소. 그는 단지 일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만을 요청했소. 형제들은 의심스러운 시선을 교환했다. 영리한 전략이군요. 진호가 중얼거렸다. 먼저 아버지의 신뢰를 얻고 나중에 더 많이 요구하는.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대화는 사업으로 향했다. 박기웅은 아들들에게 새로운 충돌 방지 시스템 개발에 대해 질문했다.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엔지니어들이 그것에 대해 작업 중입니다. 태원이 모호하게 대답했다. 측면 센서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센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지 알고리즘에 있습니다. 서준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대담함을 깨닫고 심하게 얼굴을 붉혔다. 무거운 침묵이 식탁에 내려앉았다. 계속해보게 박기웅이 격려했다. 아들들의 짜증난 표정을 무시하며 문제는 시스템이 특정 속도에서 고정 물체와 움직이는 물체를 구별해야 할 때 발생합니다. 서준이 설명했다. 전문 잡지에서 그것에 대해 읽었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박기웅은 신비롭게 미소 지었다. 흥미롭게도 그것을 언급했군. 내일 시연을 위해 프로토타입을 가져오는데 서준 군이 회의에 참석했으면 좋겠소. 구두닦기를 개발 회의에 진호가 항의했다.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은 박기웅이 차갑게 대답했다. 내 아들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반면 독학한 젊은이가 핵심 기술적 문제를 이해한다는 것이오. 형제들이 서준에게 던진 적대적인 눈빛은 새로운 갈등이 막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했다. 만찬이 끝나갈 무렵 서준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속하지 않는 세계에 침입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박기웅의 격려하는 눈빛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식사 후 박기웅은 서준을 저택의 테라스로 초대했다. 그들은 부산 항구의 불빛이 반짝이는 전망을 바라보았다. 내 아들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신경 쓰지 마시오. 나이 든 남자가 말했다. 그들은 항상 자신들의 위치를 위협하는 모든 것을 두려워했소. 저는 아무것도 위협하지 않습니다, 회장님. 서준이 대답했다. 저는 단지 배우고 싶을 뿐입니다. 박기웅 군 웃었다. 때로는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소. 내 아들들은 그들이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오. 서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그들 위에서 빛나고 있었다. 내일 그는 박자동차 본사로 갈 것이다. 그가 항상 멀리서 경외했던 그 웅장한 건물로. 그의 마음은 흥분과 불안으로 가득 찼다. 회장님, 만약 제가 실패한다면. 그가 시작했다. 당신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오. 박기웅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사람을 볼 줄 아오. 그리고 당신에게서, 나는 내 아들들에게서 결코 보지 못한 것을 봤소. 진정한 열정과 결단력.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두 남자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이제 서로의 운명이 얽혀 있다는 이상한 연결을 느꼈다. 서준에게 내일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박기웅에게 그것은 그의 유산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손에 전해질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었다. 박자동차의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진동했다. 수석 엔지니어들, 임원들, 그리고 특이하게도 한 젊은 구두닦이가 긴 유리 테이블 주위의 의자를 차지하고 있었다. 서준은 빌린 교복을 입고 명백히 어색한 모습으로 자신의 손을 응시했다. 그의 굳은 살 박힌 손가락은 이 세련된 환경에서 너무나 이질적으로 보였다. 박기웅이 기침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권위는 흔들림이 없었다. 여러분, 그가 시작했다. 충돌 방지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기한이 다가오고 있소. 일본 경쟁사들이 이미 유사한 기술을 발표했소. 수석 엔지니어가 기술 보고서를 발표했다. 시스템이 특정 측면 속도 조건에서 실패합니다. 출시를 연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태원이 끼어들었다. 그것은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고 우리 주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박기웅은 서준을 바라보았다. 어제 당신이 이론을 언급했소. 그것을 설명해 보겠소. 모든 시선이 소년에게 집중되었다. 진호는 비꼬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전문가님,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서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망설이며 일어섰다. 문제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알고리즘의 논리에 있습니다. 그는 전자 화이트보드에 다가섰다. 점점 자신감을 얻으며. 물체가 특정 각도로 접근할 때 시스템이 그것들을 잘못 분류합니다. 놀라운 정확성으로 그는 다이어그램과 방정식을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그의 설명은 처음에는 수줍음 많았지만 기술적 측면을 깊이 들어갈수록 유창해졌다. 엔지니어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만약 우리가 이 처리 순서 수정을 구현한다면. 그가 결론지었다. 시스템은 모든 테스트 상황에서 올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서준의 프레젠테이션 후 놀라운 침묵이 이어졌다. 엔지니어 책임자는 계산을 검토한 후 박기웅을 향해 돌아섰다. 이것은 작동할 수 있습니다. 즉시 테스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오. 박기웅이 명령했다. 오늘 말까지 결과를 원하오. 기술자들이 급히 나가는 동안 박 형제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준을 바라보았다. 구두닦이 소년이 고도로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 팀이 몇 주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방금 분해했다. 우연의 일치야. 진호가 형에게 속삭였다. 초보자의 운이겠지. 박기웅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역학을 관찰했다. 운? 두고 보자. 몇 시간 후 엔지니어 책임자가 돌아왔다. 억누를 수 없는 열정으로 얼굴이 밝아져 있었다.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시뮬레이터에서 12개의 다른 시나리오를 실행했습니다. 시스템이 모두 올바르게 반응했습니다. 박 회장님, 계획대로 출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박기웅은 고개를 끄덕인 후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서준에게 시선을 돌렸다. 내 젊은 친구, 당신은 방금 내 회사에 수백만 원을 절약해 주었고 아마도 우리의 중요한 출시 일정을 구했을 거요. 태원이 갑자기 일어섰다. 아버지, 모든 존경을 담아 말씀드리지만 이 성공을 아마추어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팀이 결국에는 같은 해결책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박기웅이 차갑게 대답했다.
사업에서는 충분하지 않소. 능력과 속도가 승자를 결정하지. 그는 서준에게 돌아섰다. 내일부터 당신은 공식적으로 개발부서의 인턴이오. 그리고 당신의 첫 임무는 이 해결책 구현을 돕는 것이 될 것이오. 모두가 퇴장한 후 오직 박기웅과 서준만이 회의실에 남았다. 젊은이는 여전히 그날의 사건들에 어리둥절했고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다. 회장님, 저는 학위도 없고 공식적인 훈련도 없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저를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기훈 군 소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한국에서 우리는 자격증보다 결과를 중시하오. 당신은 오늘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소.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면 올 것이오. 그는 의미심장한 휴식을 취했다. 다음 주에 서울의 최고 병원에서 당신 어머니의 수술을 예약했소. 서준은 처음으로 그들이 만난 이후 자유롭게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그는 말했다. 목소리가 감정으로 떨렸다. 그녀는 5년 동안 그 휠체어에 갇혀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다시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결코 그런 수술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박기웅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어머니는 그녀의 아들을 자랑스러워할 것이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보기를 기대하고 있소. 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부산의 스카이라인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아침에 그는 구두 닦기였다. 지금 그는 자신의 꿈을 향한 길에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흥분으로 가려졌다.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어머니를 위해, 자신을 믿어준 박기웅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지. 박기웅이 말했다. 민지가 수술을 위해 준비되는 동안 병원 창문을 통해 바라보며. 하지만 때로는 선택된 유대관계가 타고난 것보다 더 강하다오. 그의 옆에서 서준은 약간 떨고 있었다. 어머니가 수술실로 옮겨지는 동안 불안감이 그를 압도했다. 박자동차에서의 시험 이후 6개월이 지났고 많은 것이 변했다. 젊은이는 이제 공부와 박기운기, 그가 공식 교육을 마치도록 주장했다. 회사의 연구부서에서의 일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었다. 그녀는 괜찮을 거요. 박기운기 확신시켰다. 아시아 최고의 외과 의사들이 그녀를 돌보고 있소. 태원이 복도에 나타났다. 놀랍게도 그의 동생 없이 혼자였다. 그는 망설이며 다가왔다.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러 왔어요. 그가 불편하게 말했다. 회사 전체가 그녀의 회복을 응원하고 있어요. 서준은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다. 지난 몇 달 동안 태원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완벽한 충돌 방지 시스템의 성공적인 출시 이후 박자동차는 일본 경쟁사보다 앞서 나갔고 이제 장남은 젊은이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 진호는 그러나 여전히 원망과 거리를 유지했다. 병원 대기실에서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박기웅은 옆에 앉아 있었고 가끔 격려의 말을 건넸다. 태원은 자리를 지켰고 간간히 서준에게 회사 소식을 업데이트해 주었다. 당신의 안전 개선 사항이 투자자들에게 큰 인상을 주었어요. 태원이 말했다. 어색한 침묵을 깨며 아버지가 그것이 당신의 아이디어였다고 그들에게 말했을 때 몇몇은 당신의 배경 이야기에 놀랐어요. 서준은 슬프게 미소 지었다. 구두 닦기가 자동차를 설계할 수 있다고 믿기 어렵나요? 솔직히? 네, 태원이 대답했다. 예상치 못하게 솔직하게. 하지만 이제 나는 이해해요. 당신은 특별해요, 서준 씨. 마침내 수석 외과 의사가 나타났다. 마스크를 벗으며.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가 발표했다. 우리는 척수의 손상 부위를 일부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집중적인 물리치료를 통해 그녀는 다리의 부분적인 움직임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준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안도감이 그를 압도했다. 박기웅은 지지의 표시로 그의 어깨를 꽉 쥐었다. 나중에 민지가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침대 옆에 아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남자도 발견했다. 김 여사님, 박기웅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당신의 아들이 내 생명을 구했소. 이제 내가 보답할 차례요. 민지는 기업가의 얼굴을 연구했다.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제 아들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로 박기웅이 대답했다. 그가 우리 모두를 돌보고 있소. 그날 밤 서준이 잠든 어머니 옆에 앉아있는 동안 태원이 다시 나타났다. 근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가져왔다. 이야기해야 해요. 그가 말했다. 젊은이 옆에 앉으며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요. 당신의 역할에 대해서요. 그는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제 동생과 제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병원 창문을 통해 부산의 불빛이 새로운 여명의 약속처럼 빛났다. 처음에는 당신을 싫어했어요. 태원이 인정했다. 놀라운 솔직함으로. 우리의 세계에 침입한 외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아버지가 당신에게서 무엇을 보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서준은 주에 깊게 들었다. 태원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뉘우침을 감지했다. 회사에 대한 당신의 열정, 그 끊임없는 호기심, 더 나아지고자 하는 의지, 그것은 저와 진호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태원이 계속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서준이 조용히 말했다. 박 씨는 여전히 배울 수 있어요. 태원은 웃었다. 쓸쓸하지만 희망적인 웃음이었다. 내 동생은 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는 항상 고집이 셌어요. 하지만 나는 변화할 준비가 됐어요. 민지가 잠에서 살짝 뒤척였다. 그리고 두 젊은이는 잠시 침묵했다. 당신의 어머니가 걷게 되면 태원이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당신이 회사에서 더 많은 책임을 맡기를 원하세요. 당신의 아이디어는 혁명적이에요. 서준은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급격히 변할 수 있다고 결코 상상하지 못했다. 불과 7개월 전 그는 매일 공원에서 구두를 닦았다. 이제 그는 한국 최대 자동차 회사 중 하나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참여하고 있었다. 박 씨, 그가 대답했다. 저는 여전히 배우고 있는 학생일 뿐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지식은 빌린 책과 훔친 시간에서 온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혁신이 바로 그런 곳에서 오지요. 태원이 말했다. 이제 깊은 존경심을 담아. 회사에 새로운 피가 필요했어요. 새로운 관점이요. 당신은 그것을 가져왔어요. 그들이 병원 창문을 통해 밤의 도시를 바라보는 동안 과거의 적들은 조용한 이해를 나누었다. 피는 물보다 진할지도 모르지만 상호 존중은 둘 다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 5년 후 부산국립대학교의 주요 강당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첫 번째 줄에서 중년 여성이 자랑스럽게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걷는 것을 도와주는 지팡이에 얹어져 있었다. 그녀 옆에 이제 65세가 된 박기웅이 평온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큰 영광으로 총장이 발표했다. 올해 졸업식 연사를 소개합니다. 김서준 씨, 박자동차의 혁신 이사이자 최고 연계와 함께 기계 및 전자공학을 갓 졸업한 인재입니다. 22세가 된 서준이 무대에 올라갔을 때 박수가 울려 퍼졌다. 그의 완벽한 정장과 자신감 넘치는 자세는 5년 전의 구두닦이 소년과 극적으로 대조되었다. 존경하는 교수님들, 가족 여러분, 그리고 졸업생 여러분, 그가 시작했다. 이 단상까지의 제 여정은 가능성이 희박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중앙공원에서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그의 어머니와 박기웅을 직접 바라보았다. 두 사건이 제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제 어머니를 저에게서 거의 앗아갈 뻔한 사고, 그리고 제가 낯선 일을 구하게 해준 또 다른 사고. 관중석에서 태원과 진호가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형제들과 서준의 관계는 수년에 걸쳐 발전했다. 태원은 동맹이자 멘토가 되었고 진호는 초기의 저항 후에 결국 젊은이의 회사 기여 가치를 인정했다.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은 서준이 계속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의 지위나 부가 아니라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하는 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주는 것은 결국 돌아옵니다. 때로는 놀라운 방식으로. 졸업식 후 가족들이 축하하는 동안 박기웅은 민지, 서준,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을 모았다. 발표할 것이 있소. 그가 선언했다. 오늘 내 업데이트된 유언장을 공식화했소. 박자동차는 내 세 아들 사이에 분할될 것이오. 진호가 눈썹을 찌푸렸다. 세 명이요? 박기웅은 미소 지었다. 피는 단지 우리 정맥에 흐르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기증하는 것이기도 하오. 서준이 나와 그의 피를 공유했고 이제 나는 그와 내 유산을 공유하오. 민지는 눈물을 머금고 아들의 손을 꽉 쥐었다. 네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나중에 축하 만찬에서 기자들이 사진과 인터뷰를 위해 그룹을 둘러쌌다. 한 기자가 서준에게 한국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다. 한국에서 그가 대답했다. 우리는 계약보다 더 깊은 연결을 소중히 여깁니다. 특권보다 희생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분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날 밤 늦게 박기웅의 저택에서 작은 가족 모임이 열렸다. 민지는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테라스를 가로질러 걸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의 평온함이 있었다. 5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부산 항구의 불빛을 바라보며. 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것을 보거나 내가 다시 걷는 것을. 기적은 때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오. 박기웅이 대답했다. 내 경우에는 그것이 젊은 구두닦이의 형태로 왔소. 서준은 약간 얼굴을 붉혔다. 저는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요. 태원이 끼어들었다. 이제는 멘토가 아닌 형제로서 말하는 어조였다. 심지어 진호도 웃고 있었다. 이전의 저기가 마침내 완전히 사라진 듯했다. 내가 인정할게, 서준. 네가 있어서 우리 회사는 더 강해졌어.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였다. 우리 가족도. 민지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네 아버지는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한다고 말했어.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니까.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정이 북받쳤다. 그는 자신의 여정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지 여전히 가끔 놀라곤 했다. 버려진 꿈에서 새로운 현실로, 절망에서 목적으로. 박기웅이 그의 와인잔을 들어올렸다. 가족에게 그가 제안했다. 그의 눈에 감정이 맺혔다. 피로 맺어진 가족과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 모두에게. 테라스에서 그들은 모두 함께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서준에게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한 원의 완성이었다. 한때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오직 그의 어머니와 친절을 베풀고자 하는 의지만 있었다. 이제 그는 더 많은 것을 가졌다. 가족, 목적, 그리고 미래. 부산의 밤을 통해 한 젊은 구두닦이가 멀리서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기웅은 그를 알아차리고 미소를 지었으며 조용히 다가오라는 손짓을 했다. 원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야만 하는 것처럼. 특권과 기회가 종종 운명을 결정하는 세상에서 단순한 친절의 행동이 규칙을 다시 썼다. 한국에서는 다른 많은 곳과 달리 인격이 여전히 환경을 이길 수 있고 진정한 선함은 결코 보상 없이 남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며